네,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경영을 채찍질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에 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노조의 등장, 직원들의 자신감 약화, 인재 영입 어려움 등을 그 이유로 들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양향자 의원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 위기론 정말 실감납니다. 외국인들이 26거래일째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주가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삼성그룹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양향자 의원님 삼성전자에서 오래 계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할까요? 국민 모두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듯이 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위기의 상황이 과거의 실적 악화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과거 삼성반도체 실적 악화는 대부분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반도체 예. 사이클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경쟁사도 같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점유율이나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이제 최초로 그 메모리 1위에 오른 그 1993년도 네. 이후에 이제 흔들린 적은 없었는데 그리고 때로는 반도체 산업의 다운턴이 삼성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까지 되기도 했었는데 예. 이제 이번 위기가 정말로 위기인 것은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을 이게 역전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점유율 격차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상이 정말 크게 다르다는 거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사장 하셨던 분들도 나오셔서 그래도 뭐 한 분기에 9조 원 이상을 이익을 냈는데 3분기에 그랬잖아요. 예, 많이 번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게 위기라고 자꾸 조장이 되니까 이게 시가총액이 300조에서 400조에 그치는 것이다. 뭐 이런 일리 말씀도 하시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맞습니다. 위기다. 네. 네. 지금 양 의원 말씀대로 사실 삼성전자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작년에 6조 한 5천억. 근데 올해는 이제 30조 원 후반대니까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느끼는 거는 굉장히 위기감이 높단 말이죠. 주가가 이제 그걸 대변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쟁사는 더 좋아진다. 왜 삼성전자만 이렇게 나빠지느냐. 그런 면에서 위기감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이제 지난해 이 성적만 놓고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15조 원 가까이 적자 냈지만 수장이 나서서 사과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9조 영업이익 내고도 수장이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는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쇄신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예. 정혜원 부사장이 지금 부회장이 예.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근원적 경쟁력. 네, 철저한 미래를 준비하겠다. 네. 조직 문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이게 세 개 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삼성하면 상징하는 게 초격차 기술, 예. 혁신, 1등, 품질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고 예. 철저한 미래를 준비하겠다. 야 그러면 미래도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야. 예. 여기에다가 조직 문화도 예전만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꼴인데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삼성이 찍어내면 옛날에는 줄 서서 사갔던 고객들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 범용 반도체는 이미 수요가 너무 넘쳐나서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수요도가 꺾인 상황에서 이제 이 범용이라고 해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자가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또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쫓아오는 맞습니다.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 AI를 필두로 한 이 고부가가치, 예. D램의 최대 5배 이상 이윤이 남는 이 시장은 이미 삼성이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3로 밀리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이제 마이크론까지도 지금 엔비디아라는 예. 엔비디아라는 이제 인공지능 칩 선도 업체한테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5년 전 파운드리 1등 선언하면서 TSMC 좀 잡아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격차 더 벌어지고 있고요. 네. 수율은 더 떨어지니까 고객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약속했던
텍사스의 파운드리 공장 생각해 보니 사겠다는 고객이 없어서 그러니까? 2년 연기. 연기했거든요. 네, 공장 맞습니다. 건설.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지? 30년 동안 부동의 글로벌 넘버 원이 아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위기를 타개할 만한 리더십도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지금 우리 이인철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HBM 시장에서는 아까 SK 하이닉스 심지어 마이크론도 지금 이미 납품을 시작했는데 삼성전자는 못 하고 있고 뭔가 미래 비전도 안 보이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왜 HBM 같은 경우는 정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뒤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삼성 내부. 역사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1983년 28 동경선언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한 이후에 예. 1993년도니까 딱 10년 만에 세계 1등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이후로 2024년이니까 31년째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1등에 좀 젖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외부 내부 1등의 안주. 안주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고 예. 결국 그 반도체의 성능으로 인해서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15년. 15년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에서 보면 15년마다 1000배의 성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예.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77년도에 PC가 등장하면서 인터넷과 결합해서 PC 혁명.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정확히 15년도에 디지털 기술이 나오죠. 예. 그것과 또 전자산업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그로부터 15년 후가 2007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융합 기술로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그로부터 15년이면 22년이거든요. 정확하게 22년도에 예. AI 혁명이 시작됩니다. 15년 만에 우리는 그걸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AI 혁명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15년 후를 예측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일이거든요. 15년 앞을 내다보고 네, 그러면,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22년 같으면 22년을 대비하는 것은 2000년도 중반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고객 확보로 HBM 시장을 선점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예. 정확한 그런 어떤 통찰이라든지 예. 미래 준비가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아니냐. 삼성전자는 그거를 네. 못했던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과거에 이런 주도권을 못 잡았으면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예. AI 시대 반도체 주도권에서 당분간 저는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가. 네. 아.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2019년도에 예. 사실 HBM 연구개발팀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HBM 팀. 네. 예. 근데 그때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파운더리 산업에서 파운더리 기술에서 TSMC를 능가하겠다. 따라잡자, 2030년도까지 선언을 하고. 사실 선언한 다음에 기술 인력들도 이동을 했지만 파운드리 쪽으로. 실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그랬기 예.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메모리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예측은 되나 예. 이 AI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한 것도 사실은 삼성전자 그 예상을 사실이었다고 봅니다. 못했네요. 네네. 근데 이제 선도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변화 대응에서 내부 의사결정 체계에 비효율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네. 결국은 앞으로가 더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같이 이렇게 동기화돼 있기 우리 때문에 수출의 20%나 그럼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로 간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 문제를 걷어내야 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걷어내야 되는데 이제 네. 과연 해법이 있을지 방금 얘기한 어떤 15년의 큰 산업의 변화를 미리 예상을 해서 뭔가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결과가 HBM에서 바로 SK하이닉스에 뒤졌는데 근데 왜 그런 의사결정에 뭐 체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혹시 삼성의 조직 문화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옛날에 1등 계속하던 그 조직의 그런 파이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시대를 이제 주도하는 리딩 업체가 망하는 이게 역사는 반복이 돼요. 과거에 핀란드의 노키아가 2G에서 3G로 전환이 늦어서 한순간에
휘청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은 종합 반도체 회사의 위기입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설계부터 시작해서 생산, 패키징하는 종합적으로 하는 반도체. 인텔과 삼성전자가 지금 둘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인텔도 지금 매물로 나와 있을 만큼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인공지능 산업, 과거에는 정말로 공급자 위주로 내가 잘 만들어내고 성능이 좋으면 다 왔어요. 웃돈 주고 사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예. 내가 원하는 설계 줄 테니 이걸 빨리 만들어 주세요. 라는 시장으로 바뀐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이제 CPU 경쟁력이었다면 모든 데이터를 AI가 이제 모든 사람이 연결되다 보니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발열 없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를 겹겹이 쌓아가면서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얘기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HBM. 맞습니다. 이 시장의 80%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과거에는 인텔과 삼성전자 주도로 고객이 모였다면 지금은 엔비디아 주도로 그럼 지금 봐서 엔비디아가 갑인 거예요. 예. 삼성도 엔비디아 승인만 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네요. 그런 조직문에 앞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HBM 삼성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2015년에 1세대는 가장 먼저 내놨어요. 내놨는데 조직을 축소해 맞습니다. 버립니다. 조직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어디로 가느냐? SK 하이닉스로 갑니다. 하이닉스로 다 가서 그걸 개발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순간의 실수, 판단 실수가 지금과 같은 격차를 내놓은 거고요. 예.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5세대 테스트 밖에서 이제 이 잭슨한 이 CEO의 경우에도 예. 뒤에 엔비디아도 걱정인 게 네. 이게 한쪽에 너무 몰아주면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위험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개발해 볼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 예. 삼성 분명히 승인 나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6개월 지나고 있거든요. 장관무소식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세대 뭐 8단, 12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내년에 발표되는 6세대도 예. 여전히 삼성 후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HBM 얘기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만 뭔가 삼성의 조직 내에서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조금 바뀌었다, 퇴색됐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오래 계셨으니까 삼성이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기술을 중시하는 기업의 문화는 지금도 저는 흔들림이 없다고 보고요. 흔들림은 없다. 예.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에게 사실은 그 기술은 경쟁력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과 고객이 있어야 어쨌든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도 기술의 중요성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내부의 어떤 네. 프로세스상 또는 리더십에 있어서 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으로 인해서 15년마다 1000배가 좋아지는 그런 성능으로 인해서 15년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지금은 이제 젠슨 황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네. 젠슨 황의 법칙은 뭐예요? 연산의 성능이 10년마다 1000배씩 좋아진다는 거죠. 연산의 성능이 10년마다 1000배.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AI 혁명의 시대지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24년인데 34년도에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전쟁터의 일입니다. 네. 정말 기업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자칫하면 네. 한순간에 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 일본 이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보조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야 보조금을 좀 줘야 된다는 주장과 우리 뭐 세금 감면하는데 이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 편인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제 이게 국내 반도체 쌍두기업 삼성과 이제 SK 하이닉스가 마주한 대외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기업 간 경쟁이면서 국가 간 사활을 건 쩐의 전쟁으로 지금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설계 기술만 갖고 있다가 외주로 제조를 해왔는데 예. 안 되겠다. 생산 시설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예. 미국에다 생산 기지를 주면 최대 15%까지 생산 설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려 70조 원을 쏘는데 우리 삼성도 받습니다. 네. 9조 원 가량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이 자국 내 모든 이제 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네.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 유럽도. 유럽연합도 비슷하게 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반도체 장비 강국입니다. 예. 일본도 18조 원을 들여서 지금 TSMC며 유치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구태여 삼성과 SK하이닉스한테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면서 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세액공제는 지금 발의는 돼 있어요. 3년 연장하는 거. 임시적으로 이제 이 전략적인 기술에 대해서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한 15% 정도 올려주겠다. 이거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연장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뭐 신기술, 미사일, 폭탄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우리는 과거 이제 소총 갖고 대응하는 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 발상의 전환,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야 하겠지만 네. 국민적 설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데 적어도 문제냐 우리가 과거에 발표한 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로드맵이 있어요. 예. 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SK하이닉스부터 그렇죠. 시작을 해서 삼성도 뭐 평택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 토지 매입, 용수, 전력 모두 문제 있습니다. 지자체가 다 걸림돌이고요. 이거 누가 풀어줘야 되느냐? 지자체하고 정부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네, 양희지 의원님. 이 용인하고 좀 관련도 있는데 지금 용인도 얘기 그렇습니다. 나왔고 그렇습니다. 각국에 이제 보조금 뭐 지급하는데 우리는 세액공제, 세금 감면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뭐 보조금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선 세금 감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네.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게 투자 시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것 같지만 예.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액 공제만 가지고. 세액 공제로는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EU처럼 이 보조금 직접 보조금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결국은 경쟁에서 도태되면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직접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근본적인 정말 해법이. 잘 어떤 글로벌 환경을 모르시는 분들 아는 분조차도 나오셔가지고 왜 삼성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줘야 되냐 뭐 이런 저기 얘기를 전 하셔요. 삼성전 사장했던 진대재 사장이나 네. 뭐 박영선 장관도 직접 보조금까지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거죠. 모르는 그거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오히려 이제 수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수도권 투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인의 가장 문제가 지금 전력이에요. 용인의 전력. 전력인데 보십시오. 한전은 우리는 이 부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빚 때문에. 네, 빚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산자부는 한전이 이거를 오케이 해줘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 기재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으로 이거를 제대로 법안을 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일본과 EU가 1, 2년 사이에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계속해서 직접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네.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이 직접 보조금을 논의할 정말 적기다. 지금이. 네, 이 시기 넘어가면 결국은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보조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얘기했고 우리가 아까 종합 반도체사들의 위기다 그랬잖아요. 설계하고 제조하고 다 하는 거 삼성전자와 인텔인데 그 인텔이 파운드리 테링 위탁 사업이 파운드리 때문에 고생을 해서 파운드리를 분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못하는데 그런 파운드리 분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안 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파운드리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애플이든 아니면 이제 뭐 모든 고객이면서 사실 경쟁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한테 설계도를 맡기게 되면 이게 종합 반도체 회사는 같은 칩을 설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이것만 OEM만 하는 위택 생산만 하는 TSMC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바탕이에요. 이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좋아, 가격 경쟁력이 좋아. 그러면 맡깁니다.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투자해 보니 비용이 계속 5년째 계속 손실만 나고 있으니 이걸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한 14만여 명의
이제 이 삼성전자 관련 인력들의 10%가 줄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삼성이 이 분야에서 지금 손을 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 고객사에. 인텔조차도 똑같은 거고. 네. 물론 이 뭐 TSMC의 모토는 뭐냐?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나도 반도체 패킹은 대만 TSMC로 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11%에서 17% 정도까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건 수율이 나쁘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네. 초기에는 수율이 나쁘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돼요. 음. 그리고 믿음직스럽고 왜냐 적기에 이제 만들어주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이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고객들이 이 굉장히 그 니즈가 굉장히 세심하고요. 이 이윤이 처음엔 좀 박했어요. 예. 지금은 인공지능 칩 HBM으로 인해서 되게 고부가 가치로 각광을 받지만 초창기에는 삼성이 무시할 만큼 이 시장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예. 아마 최대 문제점은 낮은 수율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뭐 떼어낸다, 분사한다, 그리고 이제 분사한다? 분사한다 하더라도 야 초록은 동생인데 삼성전자에서 분사한다고 해서 경쟁사들이 야 저기다 그러면 내 설계 맡길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야,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이 부분. 네.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 이제 그 종합 반도체가 있으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만약에 파운드리를 우리한테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시스템 SI로 우리의 설계 기술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만 근데 어려운 것은 이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세계 정상에 오르겠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메모리만 가지고 한 축만 가지고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게 못하니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예. 이 메모리 수익으로 당분간은 파운드리 적자를 보전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줄 겁니까? 파운드리 투자를 계속 네.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파운드리 근데 적자니까 계속. 이걸 분사해버리면 그럼 누가 파운드리를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어떻게 마련하냐 이게 있고요. 그리고 네 이재용 회장의 판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리고 정부도 이제 이런 점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2020년도에요. 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총이 280조였던 거 아시죠? 예. 그때 TSMC가 348조였습니다. 아. 삼성이 349조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400조대로 그대로 있죠. 300조대로 내려오기도 하고. 예. 그런데 TSMC는 1,300조로 갑니다. 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000조가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이제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시스템 IC를 필요로 하는 그 산업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데 예.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회가 없는 거죠. 네. 대응을 네. 해야 된다. 네. 대응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발간 보고서를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컨트롤 타워를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 임원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게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 컨트롤 타워의 부활. 사실은 그 국정농단 사태 이제 미래전략실이 해체가 되면서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사업전 TF팀이 네. 그 역할을 대신해 왔어요. 네. 근데 반도체 부분의 수장은 재무통에 이제 사장이 와서 부회장이 와서 그동안 잘했던 거는 줄곧 잘하는 거지만 물론 뭐 겉으로는 기술 최우선주의를 내세웠지만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세우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 이제 구조조정, 비용 절감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임원들은 주 6일 예. 회의하고요. 주 근무하고요. 이러다 보니 야 이게 지금 이게 세계적인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이 삼성이 갈 길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예. 이게 분산된 의사결정 결정이라는 게 신속한 대응이나 혁신을 져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전 삼성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컨트롤 타워의 컨트롤 부활과 타워.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 하는 거는 등기 임원의 복귀 필요성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타당하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정확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시 오너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등기 임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우 시지적절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과연 효과적으로 이제 이 거두기 위해서는 실행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실행력. 네, 누가 할 네. 것인가, 네.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야 되는 거죠. 예. 이 준감위의 지적, 컨트롤 타워라는 건 사실 좀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미래 네, 네. 삼성그룹에 이제 컨트롤 타워를 돕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다시 복귀하라, 부활하라.
이재용 부회장 등기 뭐 빨리 해서 책임 있게 하라. 뭐 지금도 다 책임 있게 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준감이의 요구, 주장은 어떻게 바로 실천을 좀 해야 될 그렇게 다급한 사안으로 보세요?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시적절했다고 보고요.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마도 이제 책임 경영을 강화해라. 책임 경영. 네, 그리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정말 이제는 가져가야 된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예. 이게 이재용 회장의 그 사법 판결이 4년 이상 걸리는 게 말이 되냐 했다가 제가 그 진보 언론으로부터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문제가 있고 아직 지금 합병 문제로 지금 재판이 계속되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여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이런 위기를 보면 어떤 경영의 장기적인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결정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시의적절하게 할 수 없는 결정들이 네. 너무 많아지고 그 파괴적 결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파괴적 결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컨트롤 타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경영 전략이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예. 좀 안정성은 고객들한테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책임 경영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신사업 투자에서 누구도 못합니다. 그거는 네.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자만이 그런 결단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등기 뭐 맡아라 중감에서 했던 그런 얘기는 예.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두 분에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위기라는 지금 상황에서 위기 돌파 해법 과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한두 가지씩 좀 급한 걸 제안해 주신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철 소장님?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지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후 엔비디아를 넘어서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라고 봐요. 엔비디아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기술을 줄이는 데는 자체 개발도 있지만 갖고 있는 유보금을 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인수합병이나 지분 인수를 통해서 기술을 빨리 흡수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2017년 전장 하만 인수한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보금이 계속 쌓이고만 있는 거예요. 네. 9조씩 4조씩 매일 10조씩 벌어들이는 그 유보금을 국내외에다 지금 보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과감하게 M&A가 또 필요하다. 하나는 예.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력이에요. 인력. 최고의 기술진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삼성에서 근무했던 이력이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우리 양양재 의원님께 지금 중요한 위기 돌파 해법. 이렇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다. 그게 저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인재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술 인재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육성할 것이냐 아니면 데려올 것이냐 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입니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677조의 어떤 1년 예산을 쓰고서도 예. 제대로 교육에 또 기술 인재를 영웅시하는 그런 투자를 전혀 못 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국회 해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국회 해산을 해서라도 뭔가 인력 양성. 그 정도의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파괴적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재 양성에 관해서. 네, 삼성의 위기 관련 토론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향자 전 의원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